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영일입니다. 오늘은 제3강 방향정의의 기초기능과 지도원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감각 활용이 방향정의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인지 기능이 방향정의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방향정의의 지도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지난 제2강에서 시각장애인 보행에 필요한 방향정의의 정의와 핵심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방향정의란 잔존감각이나 인지전략을 활용해서 환경의 구조나 환경 내 사물간의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방향정의의 기본 기능은 크게 감각적인 부분과 인지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방향정의의 기초가 되는 감각 기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가 뇌에 전달되어 뇌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운동 기능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시각장애인들의 방향 정의를 위해서는 이 모든 감각이 다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감각의 유형에는 시각, 청각, 촉각, 그 밖에도 후각, 때로는 미각, 그리고 고유 수용 감각, 운동 감각, 이러한 모든 감각들이 시각장애인이 방향정의를 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통로입니다. 여러 감각 유형 중에서 먼저 시각은 방향정의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각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보가 없는 또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은 방향정의를 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이 공간 정보를 파악하는데 시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환경을 수정해 준다거나 또 보행 보조기구, 특히 망원경을 사용하도록 지도해 준다거나 그리고 다양한 시각적 전략, 예를 들어서 추시하기라든지 추적하기, 주사하기와 같은 방향 정의 관련 시각 기술을 사용하도록 지도해 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시각을 방향 정의에 또는 보행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다른 강의에서 다루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방향 정의의 기초가 되는 두 번째 감각은 청각입니다. 방향 정의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 정보를 청각을 통해서 제공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실내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거나 또 방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복도나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판단한다거나 시각장애인이 벽을 기준으로 갈 때 벽에서 반사되는 벽에 의해 차단된 공기의 흐름을 귀를 통해서 전달받음으로써 벽이 있다는 것과 벽이 끝난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청각은 방향정의를 하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감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실외에서 길을 갈 때 자동차 소리의 흐름을 들으면서 본인이 보도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한다든지 교차로에서 길을 건널지 판단할 때 내 옆으로 평행하게 가는 차가 달리고 있느냐 또 나와는 수직 방향으로 달리는 차가 멈추느냐 이러한 정보들을 들으면서 내가 언제 길을 건널지 물론 음성 신호기가 있긴 합니다만 음성 신호기가 없는 그런 교차로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수직 또는 수평으로 달리는 자동차 소리의 흐름을 귀로 들으면서 보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청각은 시각장애인의 방향정의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감각 기능으로서 세 번째 유형은 촉각입니다. 특히 발바닥으로 수집하는 정보가 방향정의에 도움을 주죠. 촉각은 시각이나 청각과는 달리 근거리 정보만을 제공해 줍니다. 점자블록은 일종의 촉각 안내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지팡이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의 연장으로서 보행로상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촉각을 통해서 전달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촉각은 시각장애인이 환경의 구조나 환경 내 사물간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감각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이외에도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후각도 시각장애인들이 방향정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과점 앞을 지나가면 빵 냄새가 난다든지, 병원 앞을 지나간다면, 물론 큰 병원은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요, 작은 병원 같은 경우 건물 내에서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약 냄새 같은 것들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파악한다면 후각도 방향정의의 기초가 되는 감각이죠. 그런데 일상적인 감각 유형 이외에도 고유 수용 감각이나 운동 감각이 시각장애인의 방향정의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고유 수용 감각이란 근육과 관절 내의 자극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의 위치에 대한 감각입니다. 내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앉아 있다면 엉덩이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느낌, 서 있을 때는 무릎을 통해서 또 발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정지해 있을 때 관절이나 근육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를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합니다. 운동 감각은 몸을 움직일 때 근육이나 관절에 전달되는 신경자극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입니다. 걸을 때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움직이면서 느낌이 오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일종의 감각이죠. 시각장애인이 전철을 타고 가고 있을 때 전철이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특별히 전맹의 경우에는 밖을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철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죠. 이럴 때 전철이 어떤 특정 정류장에 멈춘다. 그럴 때 자기의 몸이 전철이 달리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몸이 움직이면서 원래 있었던 위치와 이동하면서 느껴지는 이런 감각들, 이런 감각들이 전철에 달리는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감각들도 모두 다 시각장애인의 방향정의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시각장애인이 방향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감각만으로는 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그것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런 인지 기능이 필요하죠. 시각장애인의 방향정의의 기초가 되는 인지 기능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의 집중, 기억, 그리고 기초 개념, 이 세 가지를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들이 방향정의를 위해서는 외부 사물 환경에 대한 정보를 능동적이고 선택적으로 수집할 때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보행 환경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청각 정보가 들려와도, 아무리 유용한 촉각 정보가 있더라도, 또 저시력의 경우 시각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더라도 방향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집중이란 인지적으로 특정 정보를 선택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시각장애인이 특히 실외 환경에서 보행을 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의를 집중하면서 보행해야 합니다. 주의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유용한 감각 정보가 들어와도 그것을 방향정의, 나아가 보행에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방향정의에 필요한 인지기능으로서 기억과 정보처리 과정이 또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처리란 먼저 외부의 자극을 1, 2초 동안 보관하는 감각 등록기에 정보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뭔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라고 하면 전화번호를 말해주는 그 말소리 그 자체는 청각적인 감각 등록기에 1, 2초 동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억이 되는 것은 감각 등록기에 계속 있어서가 아니라 단기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일정한 정보를 대략 약 30초 정도 저장해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들었다라고 하면 그 전화번호가 일정 짧은 시간은 기억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그 전화번호가 계속 생각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기 기억에 있던 것이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시 인출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기억에 있던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친구가 얘기하는 전화 정보를 한 번 정도 자기가 반복한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30초 정도, 대략 30초 정도 지나가 버리면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 기억에 있던 정보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자 할 때 전화번호, 물론 이제 요즘은 다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으니까 얘가 시대에 맞지 않는 예일 수 있습니다만, 자, 전화번호를 생각을 한다, 해낸다. 이것은 장기 기억에 있다는 얘기죠. 장기 기억이란 30초 이상 시간이 지나간 후에 정보를 기억해내는 것인데, 장기 기억을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화 기억, 절차 기억, 의미 기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화 기억은 시작과 중간, 결말의 순서가 있고 등장인물이나 감정 등이 나타나는 일종의 영화 대사와 같은 경험에 대한 회상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전에 친구와 어느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를 마셨다. 친구와 만나서 커피를 주문하고 대화를 하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카페에서 나왔다라는 일종의 스토리가 가능한 그런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일화 기억입니다. 절차 기억은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데 순서로 회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팡이를 사용한다면 집게손가락이 지팡이 자루를 향하도록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진 다음에 팔을 몸의 정중선 앞에 세우고 그리고 손목을 움직여서 좌우를 이동한다. 이러한 절차를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의미 기억이란 사실, 사고, 개념 등의 일종의 사고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개념이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 기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각장애인의 방향정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인지기능으로서 기초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물과 관련된 개념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방향정의, 지도를 위해서는 시각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개념들을 실제로 습득하고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지하도의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하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 이것도 지하도라는 환경에 관한 기초 개념이 됩니다. 인지주의 이론의 기초에서 개념 학습을 지도하는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특정 개념을 규정하는 정의를 제시하고요. 다음으로는 개념에 해당하는 보기를 제시해주고 보기와 정의를 연관시키면서 해당 개념을 명료화하는데, 이러한 인지적인 지도 절차에 따라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적용하면
항상 효과적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사물과 환경에 대한 개념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한테 기초 개념을 지도할 때 사용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째는 실물을 우선으로 하는 구체성의 원칙입니다.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실제 사물을 가능하면 만져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있다 라고 하면 자전거 그 자체를 만져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시각장애 어린 아동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인들의 경우, 특히 이제 후천적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선천적 시각장애인들에 비해서 대부분의 개념들을 다 습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천적 시각장애 아이들한테는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개념을 지도할 때 말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물을 만져보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상 도저히 실물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모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형도 곤란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평면에 지도를 만든다거나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제 말로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물을 만져줘서 개념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체험을 우선으로 하는 직접적인 원칙입니다. 길을 어떻게 걷는다, 지하도는 어떻게 걷는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같이 길을 건너고 지하도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올라오고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직접적인 체험을 할 때 시각장애인들한테 개념 형성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세 번째 원칙은 통합적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성의 원칙입니다. 시각장애인들한테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는 아주 체계적으로 제시해 줘야 됩니다. 먼저 전체를 설명해 주고 다시 부분을 나누어서 각각 설명해 주고 다시 부분과 부분을 합쳐서 전체로 연결시켜 주는, 어느 건물 구조를 설명한다 라고 하면 건물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건물의 중심이 되는 복도가 어디인지, 건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치가 어딘지 랜드마크를 찾아준다. 이런 식으로 전체와 부분과 전체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개념 형성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한테 가르쳐야 될 개념이란 무엇인가? 무수하게 많죠. 보행학자들은 시각장애인들한테 가르쳐야 될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신체 개념, 공간 개념, 환경 개념입니다. 신체 개념이란 신체의 각 부위의 명칭과 위치, 기능, 운동 범위, 부분 간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시각장애 유아가 오른쪽 왼쪽의 개념이 없다면 보행지도사가 오른쪽 왼쪽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오른손을 들어라 이렇게 시각장애 아동에게 지도사가 지시했을 때 학생이 오른손을 들지 않고 왼손을 들고 있다. 이렇다면 오른쪽 왼쪽 개념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각장애 영유아나 시각장애 유아나 아동, 그리고 시각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 개념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보호법을 할 때 어깨 높이에 팔을 든다. 그러면 어깨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 지도가 곤란하겠죠. 이와 같이 방향정의의 이런 신체 개념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도해 줘야 됩니다. 방향정의를 위해서, 물론 나아가서 시각장애인 보행을 위해서 지도해야 될 두 번째 부류의 개념은 공간 개념입니다. 위치, 모양, 측정 등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복도는 일자로 되어 있다. 일자에 대한 개념. 이 복도는 T자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T자의 개념. 우리 학교의 운동장은 타원형이다. 라고 하면 그 타원형에 대한 개념.
이 방은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에 대한 개념. 이와 같이 일자, T자, L자, 타원형, 직사각형과 같은 그런 모양이나 1학년 일반 교실에서 교무실까지는 10m다 라고 하면 10m와 같은 거리나 이런 그 측정 단위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시각장애인들한테 지도해야 할 세 번째 범주의 개념은 환경 개념입니다. 특별히 보행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경우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 개념들, 고가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하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로의 횡단보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초개념 지도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방향 정의를 위한 지도는 크게 5가지 원칙을 따라서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개별화 지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시각장애인은 굉장히 특성이 다양합니다. 시각장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또 인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보행의 경험이 어느 정도이냐, 시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 등등 시각장애인마다 성격이나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보행 지도를 할 때는 가능하면 개별 교육생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파악하고서 교육생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보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향 지도를 위한 두 번째 원칙은 감각 기능과 인지 기능을 통합하여야 합니다. 방향 정의란 감각 활용과 인지 전략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 정보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그리고 지닌 그 감각 정보의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보행에 활용하려면 감각 기능과 인지 기능을 통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애 중기와 장애 특성을 고려해서 지도해야 됩니다. 영유아기냐, 아동기냐, 청소년기냐, 또는 성인기인가, 노년기인가, 이와 같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보행의 욕구가 다를 것이고, 또 장애 특성에 따라서도 저시력인지 또 전맹인지, 저시력에서도 어느 정도 시야가 있는지, 시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보행 지도를 계획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방향 정의와 이동 기술을 통합하여 지도해야 합니다. 이 강의는 방향 정의를 중심으로 강의하고 있지만 결국 방향 정의와 이동은 통합돼야 됩니다. 이동을 지도하면서도 방향 정의를 같이 설명해야 되고, 방향 정의를 지도하면서도 이동에 대한 부분을 같이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도 지팡이를 잡는 자세를 얘기를 했는데, 신체 개념과 왜 이게 이 신체 개념이 필요하냐, 이동 기술의 지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방향 정의와 이동을 나누어서 볼 것이 아니라 통합시켜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보행 지도 과정에 교육생이 성공을 경험하도록 지도해야 된다. 즉, 너무 어려운 과제를 초기에 이 목표로 설정하지 말고 쉬운 과제부터, 그래서 보행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정인데 지도할 때 어려운 과제부터 이 목표로 설정한다면 실패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은 학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쉬운 과제를 통해서 성공을 경험해서 보행 학습의 동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 이것이 방향 정의의 지도 원칙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방향 정의를 위해 필요한 감각 기능의 기본 요소로서 시각, 청각, 촉각, 고유 수용 감각, 운동 감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방향 정의의 기초가 되는 인지 전략 활용으로서 주의 집중, 기억과 정보 처리, 그리고 기초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방향 정의를 지도할 때 보행 지도사가 기억해야 할 5가지 방향 정의 지도 원칙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